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국민의 예.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야당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해야 할 방침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미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은 달았습니다만은 뭐 이걸 또 단독 처리함으로써 이건 뭐 정부로서는 예산 편성권의 권한을 헌법상에 보장받고 있죠. 네. 지금 그런 이제 올해도 역시 10월 되면은 이제 예산 심의가 본격화될 건데 이미 작년도 편성한 올해 집행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거죠. 물론 네. 이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앙을 당했다면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뭐 이름을 민생지원금으로 하든 안 그러면 긴급군안 뭐 지원금으로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뭐 특정 정당에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총선에서 내건 대국민 공약이란 말입니다. 네. 이걸 이제 총선이 맞춰졌으니까 실천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러면 14조 가까운 그 재원을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물론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뭐 또 긴급한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또 많은 국가 부채 채무는 결국은 국가 신인도를 또 나쁘게 할 것이고 네. 뭐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게. 박 부원장님, 대통령실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했고 또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굉장히 무지하고 오만한 발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이죠. 행정부의 예산이 아니죠. 제가 또 왜 무지하냐고 이야기하면요.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헌법 개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산 법률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게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 한번 보십시오. 루이 16세가 세금을 함부로 거두려고 하다가 혁명을 맞은 겁니다. 네. 미국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사실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산 법률주의에 의거하고 있고 대부분의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이게 유신헌법부터 해서 독재시대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행정부가 독점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 보수 모든 학자들이 다 공익을 느끼고 있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 뭐 조국 대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관심 있는 개식용 예산에 뭐 4,500억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뭐 10조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나라 이름 제가 헷갈립니다. 어디 뭐 예산 빚도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리 인색한지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서 가미가제식 인사 테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점을 염두에 둔 거죠? 방통위라는 것이 결국은 합의제 기관입니다. 네. 합의제 기관인데 합의제에서 5명 정원인데 2명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건 기관 자체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미가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 임명, 김홍일 위원장 임명, 이진숙 위원장 임명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요. 최소한의 합의제 기관에 원칙이 준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역대 정부에서도 이 방통위원장을 자기 사람을 신긴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캠프 사람 그리고 방송 장악에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수사를 받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임명하니까 방송계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한다. 네. 그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김 대표님, 국민의힘은 이준수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해서 임명 하루 만에 탄핵하고 취임 사흘 만에 직무정지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난이잖아요.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6개월여 만에 그것도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 관장하는 그런 기관장을 이렇게 6개월여 만에 3명씩이나 그것도 국회 입법 공간에서 이렇게 탄핵을 시키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국회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완벽하게 그냥 입법 권한이 남용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좀 전에 지적대로 이 방통위 같은 경우는 국민 합의제입니다. 네. 합의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국가방송통신기관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매김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자신들이 집권하고 그다음에 KBS, MBC 이런 방송사를 또 정거 장악하는 그 과정은 다 그건 뭐 내몰라라 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때 만들어진 법 체계 하에서 그대로 뭐 방송계 인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KBS에서 극우적인 이사진 구상 인사를 할 것이다. MBC 박문진도 역시 지금 사장 퇴임을 막기 위한 그런 이사진 구성 이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지금 틀어막는 탄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도 보건사회정책연구원에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 실태가 심각하면요. 네. 국민 58%가 정치 성향이 맞지 않으면 결혼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진보 보수의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그런 정도인데 이 볼상 사나운 정책이 계속 실종되고 뭐 이 정치만 이제 난무한 행위만 남았는데 언제까지 뭐 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정치만 이렇게 갈등의 정치만 계속 생산되고 정책은 계속 사장되어 버리면 이런 네. 불행한 국가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팩트보다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인식을 뭐 얘가 고루 이제 생각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갈등 구조는 사실 뭐 정치권, 언론 모두 예.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당내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 모두 9명인데 예.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친한이 5명 그리고 친윤 4명 5대4 구도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당 쇄신의 동력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이제 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64%의 어떤 그런 지지를 기반으로 이제 집권당과 또 정부 이런 당정 관계를 과거의 방식보다는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확고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제 특히 지난 64%의 지지는 당을 변화 혁신시키라는 그런 국민 당원들의 뜻이 이게 자신의 이제 임무다. 그래서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당 지도 체제를 공고히 갖추고자 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쇄신의 동력은 분명히 이제 확보되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박 부원장님, 김사문 신임 그 정책위원의장 지명자 당내 이제 정책 통으로 꼽히면서 개파색이었다는 평가인데요. 김 의장을 발탁한 배경, 나아가 앞으로 한동훈 후의 가장 큰 숙제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좀 중도적인 분을 본인이 임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편 한 명 더 늘렸다. 네. 라는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중도적인 분을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쪽과의 갈등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위기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후의 쇄신의 핵심은 당정 관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당무에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또 갈등 요소는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디올백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쇄신이냐 국민들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종속이냐를 판단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당장 한동훈 대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 제시한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재명 전 대표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에 3자 특검법 논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게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민당 전당대회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네. 뭐 이재명 지금 당 대표 체제는 지금 벌써 중도로 진영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뭐 종부세라든지 금융 투자 소비세 이런 금투세 이런 것까지 흔히 말하는 보수 영역에 있는 뭐 그런 정책들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막 그걸 네. 선도적으로 가져가요.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분명히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집권당과 정부는 어떤 경우든 정책이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지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난 총선 그 이전부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걸어도 국민들이 이 정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애교는 이 국가 간 해결의 도구가 되듯이 이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이제 위한 그런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유일한 도구가 정치입니다. 네. 이 정치를 빨리 협치로 복원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금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최상병 특검 부분은 한동훈 지금 현재 당 대표께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밝힌 그 소신과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걸 이제 원내의 현역 의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와 앞으로 소통인 과정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걸 풀어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이지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당대표가 반드시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박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적극적으로 3자 특검을 압박하고 있던데 한 대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받을까요? 당분간은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3자 특검안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자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제 사법재판의 원리가 끝나잖아요.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오히려 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이야기했던 변협에서 추천하자. 이건 사실 뭐 기존에도 있었던 방식입니다. 현재 변협 회장이 뭐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엔 좀 보수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의 한 축으로서 그나마 좀 객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3자 특검안이 저는 좀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서 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군소정당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문제 이런 네. 부분들도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좀 더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본인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설정 어떻게 보세요? 독대를 두고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현재는 진지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쪽에서 참호를 파놓고 서로 가능하면은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잠시 지켜보자 이렇게 먼저 보는데요. 상황 변화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뭐 네. 최고위원회가 5대4로 구성됐다라고 하는데 10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한 제가 알기로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결과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또 최혜병 특검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내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문제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계속해서 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좀 더 세세한 자료들이 나오면 더 커질 겁니다. 네. 그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것까지도 막을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갈등은 다시 증폭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당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왜 갑자기냐 이런 반응인데요. 일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그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은 네. 뭐 물론 우리 국민의힘 지금 현재 과거에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강력 단체장이 우리 당이 배출한 강력 단체장들이 참여해서 뭐 최고 의사 결정에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 그런 경우는 없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앞으로 집권당으로서 때로는 소수당으로서 정치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감없는 그런 강력
지방자치단체 때로는 시민들, 군민들, 도민들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당 대표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이런 강력 단체장들이 최고위에 참석해서 이렇게 뭐 어떤 입장을 가지겠, 뭐 민의를 뭐 최고위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은 최고위 무슨 결정 과정이라든지 당정 관계 이런 뭐 좀 분위기를 일신하고 바꿔나가는데 자신들의 좀 입장과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건지 이게 좀 굳혀야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이죠. 민주당 호남 지역에서 지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북 또 오늘 광주 전남인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84%를 넘는 득표를 기록했고 오늘 광주에서도 보니까 83.61%던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거의 굳혀지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이른바 명심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었네요. 네. 앞서 저기 이한주 원장님도 민주당이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는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네. 당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참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경쟁하는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좀 분발이라고 하면은 자기 소신과 정책 비전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서 당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로 정치 지도자가 당원들의 의견을 따라가만 것만이 능사인가? 네. 아니면은 당원들을 설득하고 지도하면서 또는 외연확장이라든가 당신과 국민의 마음이 균등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과제 이런 것도 같이 앉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 90%에 육박하는데요. 전당대회 흥행을 두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향후 지도부 구성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쭉 저 나름 뭐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는 시간들이 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런 뭐 그것도 경선을 가져가는 그런 전당대회에서 정말 특정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90% 가까운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 이 정당사에서도 아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 결과는 아무래도 지난 4월 총선에서 친명 형제, 비명 형사의 결과가 그 근간이고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당내 좀 갈등이 있으면서도 당원 중심의 흔히 말하는 뭐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층인 이 개딸로 불리시는 이분들이 민주당 이제 당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결과는 이제 어느 누구도 쉽게 부정 못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지도 체제를 계속 친명 중심의 그런 일사불란한 지도 체제를 갈 것인가. 안 그러면은 전체를 포용하는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변모를 가져갈 수 있는 당내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어떠한 소리도 잡음도 안 날 수 있는 그런 탕평 인사를 통해 가지고 뭐 2027년 전 뭐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뭐 당 대표가 될 건지 이것도 우리가 뭐 볼 대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회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보고는 이 당 체제도 일사불란한 친명 체제 중심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난 1일 번개 회동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만남의 배경은 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렇죠. 두 분이 제가 알기로 사적으로 좀 친분 관계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 뭐 제가 조국 대표는 2010년인가요? 그 성남시장실에 가서 같이 찍은 사진. 뭐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올렸고요. 네. 그 참 두 분의 공통점이 조금 반주 조금 하시는 분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자주 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아마도 이 원내 교섭단체 문제와 최혜병 특검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동되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짐작을 해봅니다. 앞서 네. 우리가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비고섭 단체인 정당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짐작이 됩니다. 네. 네.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 뒤에 깜짝 인사 카드를 발표하곤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9명의 개각 명단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 휴가를 마친 뒤에 지금 사의 표명한 지 넉 달이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카드 나올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야 관계를 좀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래도 뭐 최소한의 협치 전국의 어떤 근간이라도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점에 그래도 우리 총리 카드를 이 정도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제 또 뭐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뭐 그렇게 이제 협조를 구하는 최소한의 그런 상황이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요원해요 아직도. 네. 뭐 계속해서 국회에는 민주당의 입법 권력으로서 뭐 탄핵 정국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계속 독단적인 일방통행식 입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협치 정국을 만들면서 이렇게 총리 인선 문제를 여야가 협의한다는 건 참 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여름 휴가를 이렇게 보내시더라도 본인 손에 총리 카드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쥐고 있겠습니까? 다만 이걸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려면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관은 그래도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 노동부 장관도 하고 뭐 때로는 이준식 방통위 위원장도 하고 그런 네.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